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SDGs의 지속가능한 환경 전략 강의를 맡게 된 이찬우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개발전략연구소에서 환경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코이카 본부에서 환경 전문관으로 활동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 환경 문제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SDGs에서 다루는 환경 문제에 대한 주요 이슈 그리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이루기 위한 전략과 과제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지구환경 문제의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고, 둘째, 환경 관련 국제협약을 통해 환경 분야 주요 현안 및 이슈를 이해하고, 셋째, SDGs에서 다루는 환경 분야 세부 목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전략 및 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구환경 문제, 환경 관련 국제협약 및 현안, SDGs 환경 분야 세부 목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전략 및 과제이고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환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다양한 환경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 활동이 이런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구라는 아주 커다란 생태계는 이러한 환경 문제를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정화 능력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자정작용 능력이라고 합니다. 즉 생태계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분해자인 박테리아에 의해서 정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물리화학적인 현상에 의해서 이러한 오염 현상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구 정화에도 한계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은 인구가 증가해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 따른 오염의 정도, 또 오염의 양도 늘어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구상의 인구가 과연 어느 정도 몇 명이나 있으면은 그 인구가 어떠한 활동을 하더라도 지구가 다 정화할 수 있을까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생태학자들이 계산한 결과에 의하면은 지구상에 약 2억에서 4억 명 정도가 있으면은 그 인구들이 어떠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지구의 이런 자정작용 메커니즘에 의해서 모두 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세계 인구는 거의 80억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즉 지구의 자정작용 능력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물이 부족해지고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이러한 우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환경 문제는 인구 증가와 다양한 인간 활동에 기인한다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과거에 과연 어떤 환경 재난 사건이 있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한 2가지 정도 제가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첼 칼슨이라는 해양생물학자가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통해 살충제와 제초제의 위험을 알린 사건입니다. 책 제목이 왜 침묵의 봄인가 하면 우리 인간이 살포한 제초제와 살충제를 작은 벌레들이 먹고 그 제초제와 살충제가 몸속에 축적이 되고 또 새들이 그 벌레를 먹고 새들이 몸에도 그 제초제와 살충제가 축적이 되고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새들이 죽게 되고 그러다 보니 봄을 맞이해도 새가 지저귀지 않는 조용한 봄을 맞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책은 우리 그 야생 생태계가 아주 적나라하게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 책을 통해서 서양에서는 환경 운동이 시작되는 아주 그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DDT라고 하는 살충제가 1972년에 사용 금지되는 그러한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는 그 러브 코넬 사건인데요. 1930년대에 그 미국 러브 코넬이라는 지역,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입니다. 이 지역에 그 화학물질 제조 공장들이 많이 입주하게 됩니다. 그 입주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당시에 이곳의 그 전기값이 아주 저렴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 후코 케미컬이라는 회사는 이곳에 아주 다량의 유해 폐기물을 매립하였고 그 후 1952년에 다른 곳으로 회사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 초부터 이곳 주민들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천식, 간질환,
기형아와 같은 증세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조사 결과 그 원인이 매립된 유해 폐기물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유해 폐기물의 위험성에 대해 잘 몰랐을 뿐만 아니라 오염자 책임 원칙이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후커 케미컬사에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던 거죠. 어쨌든 당시 미국 정부는 사태 수습을 위해서 이곳을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슈퍼펀드라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 법은 오염시킨 주체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염자가 불분명할 경우 슈퍼펀드에서 자금을 내서 오염된 지역을 정화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참혹한 환경재난 사건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오염자 책임 원칙 같은 새로운 개념도 생기고 또 슈퍼펀드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면서 각종 처리 공법이 아주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법들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비록 참혹한 환경재난으로 기억되지만 그래도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지고 또 환경 기술이 발전되고 또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류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플라스틱 문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신다든가 아니면은 배달 음식을 시킬 때 비닐 봉지라든가 일회용 그런 스푼, 수저가 같이 오죠. 20세기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라고 여기는 플라스틱은 가볍고 또 가공이 쉽고 내구성도 강하고 또 가격도 저렴해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로 많은 곳에서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이 연간 4억 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고 그 중에 연간 약 8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된다고 합니다. 이 800만 톤이 어느 정도의 양인지 좀 감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15톤의 덤프트럭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15톤의 덤프트럭이 1분에 한 대꼴로 바다에 플라스틱을 버리는 그러한 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플라스틱은 자연 생태계에서 거의 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쌓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은 파도 등에 의해서 아주 잘게 부서지고 그리고 그것은 물고기 같은 해양 동물들의 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거북이나 어떤 새의 배를 갈라보니 그 속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는 그런 사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 해양 동물들이 플라스틱을 먹는 이유가 이 플라스틱이 잘게 부서져서 먹이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이 플라스틱에 의해서 아주 독특한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그 향기 때문에 이 해양 동물들이 이런 플라스틱을 먹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플라스틱을 먹은 물고기를 우리가 다시 먹게 되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크기가 5mm 이하의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치약이라든가 화장품 같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제품에 왜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하는가 하면은 이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윤활 작용 때문에 제품의 성능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품을 다 사용하고 나고 버리게 되면은 이 미세 플라스틱도 하수구를 통해서 다시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흘러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은 다시 해양 동물의 먹이가 되고 그리고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아직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색 플라스틱이 몸에 들어오면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영향을 주고 독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더 많은 연구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플라스틱 문제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플라스틱 이슈와 같이 과거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 문제에
우리가 새롭게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그리고 생활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환경 문제는 끊임없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새로운 환경 문제를 매번 극복해내야만 하는 그러한 악순환적인 사이클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환경 문제는 그 문제가 미치는 범위에 따라 국지적 환경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지구 환경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그 몇 가지 전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 나열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온난화라든지 산성비, 오존층 파괴, 이런 문제들의 원인은 궁극적으로는 인구 증가와 경제 활동에 있겠죠. 그리고 이런 전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두 개 국가의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국제 협력이 필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전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국제 협약이 체결되었고 또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뒷부분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고요. 이런 전지구 환경 문제 중에서 최근 아주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온난화 현상, 즉 기후변화인데요. 불과 5, 6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온난화 현상, 기후변화죠. 여러분들도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씨와 기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변하는 것이죠. 어제의 날씨와 오늘의 날씨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씨를 예보를 하죠. 하지만 기후도 예보를 하나요? 예를 들어 한 달 전에 온대성 기후가 지금 열대성 기후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예보도 하나요? 그렇지 않죠. 기후 예보라는 것은 없죠. 근데 그렇게 바뀌기 어려운 기후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기후가 변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기후가 변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지구가 만들어진 이래로 기후는 끊임없이 바뀌고 변해왔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문제는 기후가 변해도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하다 보면은 그 피해를 우리가 지금 바로 겪게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속도라면은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이죠. 기후변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온난화 현상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슬라이드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 중 자외선은 지구의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에 의해 반사되어서 우주로 되돌아가고 긴 파장의 적외선은 지구에 도달하지만 다시 우주 밖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사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가 존재하면 우주 밖으로 되돌아가려는 적외선을 온실가스가 흡수하게 되죠. 즉 온실가스에 의해서 긴 파장의 적외선이 지구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지구 대기 중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외선을 더 많이 담아두기 때문에 지구 온도는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과거 패턴과는 다른 기상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기후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온난화 현상은 어느 날 갑자기 또는 아주 최근에 생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가 태어난 이래로 이런 온난화 현상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즉 온난화 현상은 자연 현상이라는 것이고 이런 온난화 현상에 의해 지구 온도가 조절되는 것입니다. 만일 온난화 현상이 없었다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모두 방출해버리기 때문에 지구는 영하 18도씨 아주 추운 지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금성 같은 경우에는 대기층의 약 96%가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흡수되기 때문에 금성 표면은 약 420도 정도의 아주 뜨거운 그런 표면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자연적 온난화 현상은 지구의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온도 유지는 지구의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되었던 것이죠.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인간 행위에 의해 이런 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라이드의 오른쪽 그림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슬라이드 하단에 그 소스의 링크를 명시했으니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1910년부터 2018년 사이 약 100년 사이에 지구 평균 온도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의 색깔이 파란색에서 붉은색으로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죠. 이런 급격한 온난화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석탄, 석유 같은 화석연료입니다. 우리는 땅속에 있는 화석연료를 꺼내서 그것을 태워서 에너지를 얻었지만 반면에 이산화탄소 가스를 다량으로 대기 중에 배출했고 그 결과 지구온난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온실가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증기와 오존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온실가스입니다. 잠시 뒤에 살펴볼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로 6개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6개는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학, 염화불화탄소입니다.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는 발생량이 압도적으로 많죠. 국제사회에서는 이 6가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최대 화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지구의 어딘가는 이런 온도, 즉 열을 흡수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가 이런 열을 흡수할 것이고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바다에 인접한 국가들, 특히 섬나라의 경우는 해안 침식, 범람, 침수 같은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태평양의 키리바시 섬나라는 해수면 상승으로 무인도긴 하지만 바닷속에 가라앉은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해수면 상승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죠. 열을 흡수하는 또 다른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물을 수증기로 만들면서 열을 흡수하는 것인데요. 수증기가 대기로 올라가면서 뭉쳐 있다가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내리면 그것이 홍수가 되는 것이고 그 반대편은 가뭄과 함께 폭염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홍수와 가뭄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온다는 것이 바로 문제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최근에 아주 극심한 폭염을 여름에 경험한 적이 있죠. 이런 홍수, 가뭄, 폭염이 전 세계적으로 불규칙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사회 안전망이나 인프라가 빈약한 개도국에서는 이런 재해, 즉 홍수, 가뭄, 폭염에 더욱더 취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기후변화는 농업에도 피해를 주는데요. 대표적으로 가뭄으로 농작물 재배가 어렵다든지 또는 과거에는 재배하지 못했던 작물을 재배하거나 또는 그 반대가 되는 현상, 즉 재배 적지가 이동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식물이 조성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산화탄소가 고농도일 경우 식물은 탄수화물과 당류, 녹말의 합성을 높이고 단백질과 비타민과 같은 중요한 영양소의 농도는 낮추는 그런 합성을 하게 됩니다. 즉 과거에 우리가 보아왔던 식물과는 전혀 다른 식물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식량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또한 축산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온도가 높아짐으로써 가축들의 면역력이 약화되고 전염병이 출혈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물 부족, 산림 파괴, 생태계 파괴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건강도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생긴 새로운 용어인 기후난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난민은 글자 그대로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보금자리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실제로 오세아니아 섬나라 투발루리에는 약 1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앞으로 40년 후에는 섬이 모두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1000여 명 가까운 사람이 해외로 이주했고, 투발루 정부는 2002년부터 뉴질랜드로 매년 기후 난민을 이주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방글라데시아나 아프리카 등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로 보금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 난민은 국제사회에서 최근에 조금씩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유엔 난민기구 UNHCR이 인정하는 난민이라고 하는 것은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서 기후 난민은 아직 난민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2도씨 이내 상승 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760년부터 1820년 사이에 일어난 산업혁명 당시의 지구 평균 온도보다 현재의 지구 평균 온도가 2도씨 이상 상승하면 동토층, 즉 얼어있는 땅이 녹게 되고 그 밑에서 잠자고 있던 다양의 메탄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지구는 저절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의 기후변화를 해결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엔 산하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에 의하면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대비 2도씨 이상 상승하게 되면 지구 생물종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것이고, 바닷속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해양 산성화로 어업 및 양식업의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대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 ppm이면 산업혁명 당시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2도씩 상승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ppm이라는 것은 미량 성분의 농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100만 분의 1을 가리킵니다. 미국 연방해양대기청 노아에 의하면 2019년 5월 기준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14.7 ppm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매년 약 40에서 50기가톤으로 이런 속도라면 약 한 10에서 25년 후에는 450 ppm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기후변화 협약에서 채택된 파리 협정에서는 2도보다 더 강력한 1.5도 이내의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줄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환경 분야, 특히 기후변화 분야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특이한 현상들이 보입니다. 슬라이드의 사진을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에 중국에서 대기오염물질 농도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죠. 이 오염물질 농도가 확연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히말라야 설산이 아주 또렷이 보인다고 하네요. 이렇게 오염물질이 감소한 이유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산업활동이 잠시 중단되었기 때문이죠. 덕분에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고 난 이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과거 사례를 보면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리만 브러더스 사태로 전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7% 감소 성장했고요. 그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진정된 이후 세계 경제가 살아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급격히 증가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억눌렸던 여러 가지들, 특히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종 배려와 정책이
석탄, 석유와 관련된 산업이 부흥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거 사례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증전된 이후에도 이런 전례를 되풀이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지배적인 것이 아쉽게도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에 의한 환경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그럼 우리 인류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관련 국제 협약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노력과 현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별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이전에는 환경을 이용해서 자원을 개발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 TV 커머셜을 보면은 그 환경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른 아침에 백화점 앞에서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백화점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마구 뛰어가서 사려는 것은 나일론으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는 나일론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당시 나일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혁신적인 석유화학 제품이었습니다. 아주 질기고 쉽게 헤어지지 않아서 양말이나 옷으로 만들어 입었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아실 텐데요. 하지만 요새 나일론으로 만든 옷을 입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우리 인체에 아주 좋지 않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어느 집안의 방 안에 한 여성분이 투명하게 만든 비닐로 만든 소파에 앉아서 주변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온갖 집기류에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이 여성분은 아주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멘트가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 인류는 우리가 만든 화학물질로 윤택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당시에는 과학자들 사이에도 화학물질 하나만 만들어내면 돈방석이 앉는다는 사고방식이 아주 팽배해 있었고요. 이때 프리온 가스 같은 많은 화학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연 환경은 일방적으로 이용하고 파괴했던 거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결국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환경을 고려한 개발이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때 생태공학이라는 개념도 등장하는데요. 요지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기술을 추구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80년대에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은 1968년 로마 클럽에서 처음 나오게 되는데 80년대에 들어서 국제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로마 클럽은 과학자들의 모임이죠.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서 기후변화라든지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생물다양성 같은 이슈들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더욱더 친환경적인 인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녹색성장, 즉 개발과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좀 더 깨끗한 재생에너지 같은 곳에서 얻자는 것으로 저탄소 경제 발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지구공학이라는 것은 2014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의 5차 종합보고서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기후 시스템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인공구름이나 인공나무, 인공거울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대별 인식 변화를 살펴보면 과거 자연환경을 일방적으로 이용하고 착취하던 것에서 자연과 공존하는 것으로,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 성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을 말씀드렸는데요. SDGs에서 핵심적인 개념인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상단에 있는 영어가 1987년 브룬틀랜드의 Our Common Future에서 내린 지속가능 발전의 정의입니다. 이것을 제가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을 우리 다음 세대도
그대로 겪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이고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라는 것이 있죠. 과거에도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했을까요? 물론 미세먼지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지금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명백하게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아닌 것이죠. 과거 우리 윗세대가 겪었던 환경과는 우리는 다른 환경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환경만 보호한다고 이게 가능해질까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 경제, 그리고 사회가 잘 어우러지고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만나는 지점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 개발과 환경 보존이라는 어쩔 수 없이 대립하게 되는 구도를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회적인 부분인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다소 혼란스러운 개념이라는 일부의 비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환경과 관련된 그 국제회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여지는 것은 유엔이 주도하는 국제환경회의에 대한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런 환경 관련 회의를 제안한 것이 바로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이 국제사회에다 환경 관련 회의를 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1972년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114개국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인간 환경 선언과 행동 계획이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크게 한 세 가지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환경 오염물질 규제에 대한 것, 그리고 천연 자원 관리에 대한 것, 그리고 환경 관련 국제회의를 정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92년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 환경개발회의가 개최가 되죠. 이것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행사입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우리 인류가 환경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유엔 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되는 같은 날 바로 옆자리에서 민간단체가 중심이 된 지구환경회의도 함께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통틀어서 리우환경회의 또는 리우회의라고 합니다. 이 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결과물들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먼저 환경보존과 개발의 양립이라는 리우선언, 아젠다 21, 그리고 3대 협약이 채택이 됩니다. 이 3대 협약은 기후변화 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사막화 방지 협약을 가리키죠. 이 협약들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NCSD라는 유엔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를 만들었고 이후 10년마다 환경 관련 유엔 정상회의를 개최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2002년에 첫 번째 유엔 정상회의가 남아공에서 개최되었고요. 이것을 우리는 리우 플러스 10이라고 합니다. 리우 회의에서 10년째 되는 회의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회의에서는 빈곤, 물, 위생 등 지속 가능 발전 달성을 위한 분야별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에 브라질에서 리우 플러스 20이 개최됩니다. 여기서는 The Future We Want라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라는 성명이 발표되었고 녹색 경제를 의제로 채택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리우 플러스 30이 개최가 되겠죠. 이것이 유엔이 주도하는 환경 관련 회의의 큰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엔 환경 개발 회의에서 채택된 세 가지 협약 중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협약의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여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1992년 유엔 환경 개발 회의에서 채택되었고 1994년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197개 나라가 가입하였고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기후변화 협약의 사무국은 독일 본에 있고요.
그리고 각 분과별로 자문기구와 워킹그룹을 두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고 중요한 회의인 당사국 총회 컨퍼런스 오브 파티스는 1995년부터 매년 하반기에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197개 국가의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매년 회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회의는 2주간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온실가스 농도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환경부가 주축이 돼서 약 100여 명에 가까운 정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매년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당사국 총회에서 과연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개괄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되었고 1995년에 첫 번째 당사국 총회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이래 작년 2019년까지 매년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왔는데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방안을 논의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국 이익에 부합하도록 회의를 이끌어가려는 힘의 논리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합의점에 이르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들이 많고 또 현재까지 24차례에 걸친 당사국 총회에서도 너무 많은 이야기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7년 세 번째 당사국 총회에서는 교토 의정서가 채택이 되었죠. 교토 의정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시킨 것이죠. 선진국들에게 5%의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한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이 되니까 탄소를 사고 팔 수 있는 CDM이라든가 배출권 거래 같은 시장경제 논리를 도입한 교토 메커니즘을 도입하게 됩니다. 아마 교토 의정서를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탄소를 사고 판다는 내용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교토 의정서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 교토 의정서는 처음부터 반쪽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미국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죠. 당시 미국이 교토 의정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기후변화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불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체적으로 몇몇 주변국들과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교토 의정서는 일본과 영국이 주도를 하며 이끌게 되는데요. 하지만 교토 의정서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진통을 겪게 됩니다. 가장 큰 이슈는 선진국에 부과된 5% 온실가스 감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페널티를 줄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과연 누가 이런 페널티를 줄 것인가와 같은 문제는 과거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었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 중에 하나가 WTO를 통한 무역 제재를 가하자는 것이었는데요. 결국 합의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협상 때문에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됩니다. 결국 교토 의정서는 1차 공약 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 센다이 지역에서는 큰 쓰나미가 와서 아주 처참한 피해를 입혔죠. 여러분들 아마 TV에서 그 자동차와 집이 아주 무참하게 쓸려 내려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센다이 바로 위에 있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도 아주 처참하게 파괴가 되었죠. 그 일본은 이 교토 의정서, 즉 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그런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세운 보관이 바로 원자력 발전소였습니다. 즉 그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시키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는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만들어서 이 5%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는 것이 보관이었는데요. 이 쓰나미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파괴되다 보니 결국
그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만들려는 계획을 전면 백지화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우리는 이 5%의 온실가스 감축을 못 지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결국 슬그머니 교토의정서를 탈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었는지 몇몇 개 나라들도 도미노 현상처럼 교토의정서를 탈퇴하게 됩니다. 결국 교토의정서는 좌초가 되고 말게 되죠. 그렇게 국제사회는 한동안 과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당사국 총회에서 새로운 신기후 체제를 2020년에 출발시킬 것을 목표로 하는 타임라인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2015년까지 어떠한 신기후 체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고 그 초안을 2015년 파리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만일 채택된다면 2019년까지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결정해서 2020년부터 새로운 신기후 체제를 출범시키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5년 파리 당사국 총회는 아주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제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회의를 제가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그 회의가 많은 진통이 있었고요. 그리고 회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밤 10시, 11시까지 회의가 지연되고 다음 날로 넘어가고 그랬지만 회의장에서 느낄 수 있었던 공통적인 분위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택은 될 것이었다였습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왜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이 당사국 총회가 있기 이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중국의 시진핑 주석 그리고 교황 이런 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죠. 결국 그 파리 당사국 총회에서는 파리 협정이라고 하는 우리 인류 역사상 또 한 번의 기념비적인 순간, 즉 파리 협정을 채택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 이후 2016년부터 작년 2019년까지는 파리 협정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는 그러한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협의를 작년 2019년까지 해왔는데요. 그런 세부적인 이행 계획을 룰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지연되면서 2020년 신기후 체제 출범은 1년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그 한 가지 사항은 바로 탄소 시장에 관련된 것입니다. 탄소 시장은 각국의 산업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아주 첨예한 부분입니다. 결국 이 부분이 작년까지 2019년 당사국 총회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그래서 1년도 연장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 기후변화 협약의 불확실성은 바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 협정 탈퇴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이끌고 나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후변화 협약에서 또 한 가지 이슈는 기후정의라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공동의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것이 결코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도국은 기후변화에 취약하죠.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선진국은 개발을 이미 어느 정도 이루었고 또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CDM과 같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 배출권을 확보해서 다시 말하면 기후변화를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또 다른 기회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회의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는 이런 형태의 논의가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요. 개도국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선진국들은 자신들은 개발을 하면서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지금 이런 기후변화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제 막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왜 값싼 석탄, 석유를 못 쓰게 하고 비싼 에너지를 쓰라고 하느냐. 그래서 선진국들은 우리 개도국들에게 전폭적인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선진국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재정적 지원은 해줄 수 있다. 하지만 먼저 회계의 투명성부터 확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개도국에서는 그런 회계라든가 이런 몇 가지 행정이 투명하지 못하죠. 바로 이렇게 개도국의 투명하지 못한 행정 및 회계 처리를 꼬집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에서 개도국과 선진국 간에 아주 첨예한 대립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 협약입니다. 생물다양성 협약은 생물이 다양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다양성에는 생태계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 종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생태계, 유전자, 종이 다양해야 할까요? 먼저 유전자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전자 다양성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드는 것이 그 제주도에서 3월, 4월에 피는 유채꽃을 제가 예를 드는데요. 아마 직접 많은 분들이 가보셨고 또 TV를 통해서도 보셨을 겁니다. 참 예쁘죠? 그 넓은 들판에 아주 예쁜 유채꽃이 많이 피어 있죠. 자, 그런데 그 많은 그 유채꽃들의 유전자가 100% 동일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그 3월, 4월에 제주도에 이상 기후가 와서 우박이 떨어지고 굉장히 영하로 떨어지는 혹한 날씨가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그 수많은 유채꽃이 모두 다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많은 유채꽃들의 유전자는 모두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유채꽃은 그러한 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유전자가 다양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즉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종 다양성의 경우는 종과 종 사이에는 서로 관계가 있죠. 천적 관계도 있고 공생 관계도 있고 이런 종들의 관계가 단순하다면 그리고 만일 어느 한 종이 멸종된다면 다른 종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클 것입니다. 반면 종이 아주 다양하다면 서로 간에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은 생존의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물이 다양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너무 남획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우리 인간의 개발행위 때문에 또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호랑이가 사라진 지 오래됐죠. 치타, 바다거북이, 산호초 등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간 때문에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들은 정말 많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해치는 우리 인간의 행위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면 나무를 가공해서 파는 회사들인데요. 이 나무들이 열대우림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같은 개도국에 가서 열대우림을 모두 태우고 거기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업적으로 유용한 나무들을 심습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같은 개도국은 식물이 자라기 아주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이런 나무들이 아주 빨리 자라게 되죠. 그리고 그 나무를 베어서 가공을 해서 외국에 수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시 열대우림을 불태우고 같은 일을 또 하는 것이죠. 이런 기업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열대림을 불태운다는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의 터전도 함께 불태우는 것입니다. 즉 나무를 베는 행위도 문제지만 나무를 뱀으로써 나무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많은 생명체들, 또 숲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많은 생명체들도 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물다양성 협약은 생물다양성 보존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그 특징적인 목표는 생물 자원을 이용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가서 그곳에 있는 식물이나 동물들로부터 특정 유전자를 추출을 해서 의약품이나 화장품을 만들어서 아주 팔고 그래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장품 회사들도 중국에 가서 특정 식물로부터 물질을 추출해서 화장품을 만들어서 팔고 그럼으로써 많은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협약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럴 경우에 개도국도 그런 이익의 일부를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 2010년에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인데요. 이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 유전 자원을 이용할 국가는 해당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의 승인 및 발생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내 화장품 회사가 중국에서 추출한 유전자로 돈을 벌었으면 그 이익의 일부를 중국과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나고야 의정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후변화 협약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각축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면 생물다양성 협약은 개도국이 아주 큰 소리를 내는 협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협약과는 달리 당사국 총회는 1994년부터 경련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막화 방지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행 상황이 좀 더딘데요. 목표는 사막화를 방지하고 심각한 토지 황폐화를 겪고 있는 개도국을 재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막화 방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역적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이 사막화 방지 협약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협약으로서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적, 기술적 지원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었고 1996년에 발효가 되었지만 2001년이 되어서야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사국 총회도 경연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3대 협약 이외에도 많은 환경 관련 국제 협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좀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입니다. 1930년 미국 뒷평사와 GM이 협력하여 만든 프레온 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알려지면서 오존층 보호를 위해 프레온 가스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약이죠. 프레온 가스는 냉장고의 냉매제, 스프레이 등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인데요. 발명 초기에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런 물질을 만들 수 있을까 아주 환호성을 지르게 만든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프레온 가스는 세 가지가 없는데요. 바로 무색, 무취, 무오염입니다. 이 프레온 가스는 너무 안정해서 자연 생태계에 거의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프레온 가스가 성층권에 올라가면 거기서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용이 금지된 화학 물질이죠. 몬트리올 의정서는 우리 인류가 파괴되는 오존층을 슬기롭게 극복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강의 후반부에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던 협약은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것을 금지한 협약이고요. 람사르 협약은 습지 보존에 관한 협약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습지, 즉 갯벌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습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이렇게 습지가 줄어드는 것은 바로 간척 사업 때문이죠. 즉 갯벌은 땅을 메꿔서 육지로 만들기가 쉽죠. 그렇게 습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습지에는 아주 많은 그리고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생물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수많은 오염물질들을 가장 친환경적으로 정화시켜주고 있는데요. 이런 습지의 정화 능력은 우리 인간이 만든 어떠한 하수처리장보다도 더 우수하다고 합니다. 이런 습지가 줄어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런 습지를 보존하자는 것이 바로 람사르 협약입니다. 그리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 보호에 관한 협약도 있고요.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는 협약입니다. 선진국들이 병원성 폐기물이나 유해 폐기물을 개도국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규제하는 협약이고요. 또 선진국들이 공해산업을 예를 들면 시멘트 공장 같은 것들을 개도국에 건설하는데 그러한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스톡홀름 협약은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을 규제하는 협약입니다.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은 아주 분해되기 어려운 물질들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체내에 흡수가 되면 분해되지 않고 축적돼서 각종 병을 유발시키는 물질을 말합니다. 이러한 물질을 규제하는 협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경과 빈곤과의 관계입니다. 1987년 브룬틀랜드에서 환경과 빈곤에 대해 언급한 바는 있지만
1990년 이전까지는 환경과 빈곤에 대해서 그다지 많은 관련성을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 중반에 영국 국제개발부 DPD에서 논문이 나오면서 특히 개도국에서 환경과 빈곤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내용이 대두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개도국의 아주 유명한 휴양지를 가보셨을 겁니다. 동남아시아에도 많이 있죠. 그거 휴양지에 가보니까 어떠시던가요? 그거 물 상태는 깨끗하던가요? 그리고 거리의 쓰레기는 어떻던가요? 아마도 그리 깨끗한 상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개도국에서는 자연 자원에 기반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도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기반으로 리조트를 유치하고 레스토랑을 유치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관광객은 늘어나서 수입은 증가하겠지만 반면에 그에 상응하는 환경 기초시설, 즉 하수 처리장이라든지 폐기물 처리장 같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환경 오염이 상당히 진행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필리핀의 보라카이 섬 아시죠?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아주 아름다운 섬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라카이 섬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연간 200만 명이 방문을 하는 아주 유명한 휴양지가 되었죠. 그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다 보니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하수가 범람하고 각종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을 했고 결국 필리핀 대통령은 보라카이 섬을 2018년에 4개월간 폐쇄하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또한 태국의 피피섬은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출연한 영화 비치의 배경 장소로 아주 유명하죠. 이것도 너무 많은 관광객이 오다 보니 산호초가 사라지고 해양 생태계가 파괴돼서 결국 2018년부터 관광객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관광 수입이 낮아지는 것도 적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괴된 자연 생태계는 회복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도국의 경우 빈곤은 환경을 악화시키고 환경오염은 빈곤을 가중시키는 하향 악순환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국제개발협력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빈곤인데요. 이 빈곤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환경도 같이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SDGs에서 환경 분야 세부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강의 프로그램 중에서 SDG에 대해 이미 강의를 들으셨을 겁니다. 2015년부터 15년간 국제사회는 SDG의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과제의 달성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SDG가 처음 시작될 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과제를 외우는 데만도 15년이 걸릴 것이다. 그만큼 아주 방대하고 컴프리헨시브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전문가들은 이런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비즈니스 as usual, 즉 평소 하던 대로의 방식대로는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것은 아주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경제성장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라는 전지구적 패러다임을 또한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또 SDGs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목표를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지 말고 서로 연관을 지어서 전체적으로 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홀리스틱 어프로치라고 하는데요. 17개 목표를 잘 살펴보시면 서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한다면 이것은 17개 목표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 분야는 특히 더 그럽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SDGs의 17개 목표 중에 9개의 목표가 환경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목표 6번의 물관리, 7번의 친환경 에너지, 13번의 기후변화 대응, 14번의 해양 생태계 보전, 15번이 육상 생태계 보전은 환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들은 서로 간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관리와 에너지 문제는 기후변화 대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기후변화로 물이 부족해지는 것, 그리고 석탄, 석유가 아닌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해양 생태계와 육상 생태계도 서로 간에 연관이 있고 또 기후변화와도 아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목표 2번에 식량안보, 9번에 사회기반시설, 11번 도시, 12번의 생산과 소비와 같은 목표의 세부 목표를 잘 살펴보면 환경과 관련 있는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SDGs를 파악함에 있어서 개별적이 아닌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환경과 관련된 목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목표는 물과 관련된 것입니다. 물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은 농업, 기후변화, 식량안보, 건강, 산업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적인 자원이죠. 2015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28개의 각종 위기 중에서 물 위기가 영향력 측면에서 가장 큰 위기로 부각된 바 있습니다. 물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시면 크게 3가지 이슈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직도 지구상에는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야외 배변, 화장실 문제입니다. 아프리카에는 화장실이 없는 지역이 있죠. 그리고 야외 배변을 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물이 오염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수인성 전염병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위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물 부족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8개의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세부 목표가 누구나 깨끗한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에 관한 것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가 물 부족에 대한 것입니다. 하수 처리 비율을 높여서 그래서 처리된 물을 재사용함으로써 물 부족을 해결하자는 것이죠. 하수를 처리해서 재사용하는 물을 중수도라고 합니다. 이 중수도는 식수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식수 이외의 다른 용도, 예를 들면 화장실 물이라든가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싱가포르가 이 하수 처리 비율을 높여서 중수도를 아주 잘 활용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나머지 세부 목표는 물과 관련된 생태계 보호, 그리고 개도국의 기술 및 역량 강화 지원, 통합 물관리 자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째 목표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것입니다. 전기는 물과 함께 인간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기초 자원이죠. 특히 산업혁명 이후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증가는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값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춘 그런 에너지 정책을 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슬라이드의 현황을 보시면 아직도 많은 수의 인구가 전기 사용을 못하고 있고 요리와 난방을 위해서 목재, 석탄, 동물성 폐기물과 같은 전통적인 바이오매스 연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오매스 연료를 태워서 에너지를 얻다 보니 그 연기 때문에 실내 공기 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문제는 주로 여성분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여성분들이 좁은 주방에서 바이오매스 연료를 태워서 음식을 조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젠더 이슈와도 관련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석탄, 석유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5개의 세부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에너지의 보편적 접근, 에너지 재생에너지 비중 증대, 에너지 효율 개선을 2배로 증대. 여기서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투입되는 연료가 100이라고 할 때 어느 정도가 에너지로 전환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소화 기능은 어느 정도의 에너지 효율이 될까요? 즉 100이라는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어느 정도가 에너지로 전환될까요? 약 60%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이 만들어낸 어떠한 장치, 예를 들어 자동차라든가 어떠한 장치도 이 60%를 넘지 못한다고 하네요. 즉 투입되는 연료의 많은 부분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이 개선된다면 에너지 공급 측면과 온실가스 문제에도 아주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세부 목표는 국제협력과 최빈 개도국과 군소도서국에 대한 에너지 기반 시설 확대가 되겠습니다. 13번째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목표입니다. SDGs가 만들어질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는 다른 목표들이 세부 목표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범분야 이슈, 즉 크로스 커팅 이슈죠. 다른 분야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문제는 기후변화 협약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DGs에서 기후변화 이슈를 단독으로 다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아주 많아졌죠. 하지만 13번째 목표가 기후변화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기후변화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중요성을 부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SDGs에서 다루는 13번째 목표인 기후변화의 세부 내용은 기후변화 협약과 다르게 독자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협약을 서포트하는, 즉 측면에서 서포트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현황은 앞서서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1880년부터 2012년까지 지구평균 온도가 0.85도 상승했고 1도씨 상승에 곡물 생산량이 5%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협약은 지구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목표는 총 5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계획 수립과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가 GCF라는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것인데요. 녹색기후기금은 2010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설립이 확정되었고 그 설립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성장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면서 그 일환으로 녹색기후기금이 사무국을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죠. 그래서 현재 녹색기후기금의 사무국은 인천 송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유치한 국제기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SDGs에서 녹색기후기금이 자금 조성에 대한 내용을 담음으로써 기후변화 협약을 측면에서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14번째 목표는 해양 생태계 보존에 대한 것입니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는 바다에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현황에 보시면 30억 명의 사람이 생계 수단으로 해양과 해안 생물 다양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활동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30%를 바다가 흡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라는 곳이 국경과 관할권을 넘어서는 공유자원이다 보니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간으로 인한 해양 동식물의 남획, 그리고 불법 어업, 그리고 폐기물 투기, 플라스틱 쓰레기, 기름 유출, 하수 유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다는 많이 파괴되고 있죠. 또한 바다는 산성화되어 가고 있고 해안 수육은 오염되고 있고 부영향으로 수질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불법 어업, 남획, 수질 오염으로 인해 생물 다양성은 점점 더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플라스틱이나 쓰레기가 바다 표면에 떠다니게 되면 이걸 부유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유물질로 인해서 햇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들게 되고 바다 밑에 있는 식물 플랑크톤이나 해조류도 광합성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바닷속에 있는 산소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바다 생물들이 집단적으로 폐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바닷물이 따뜻해지고 해안 침식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안 침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바닷가의 모래사장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2030년까지 바다와 관련된 경제활동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우리가 바다를 단지 착취의 대상으로만 본다면 바다도 결국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죠. 그래서 지속가능한 바다, 즉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계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번째 목표인 해양 생태계 보존에는 총 10개의 세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10개 세부 목표는 크게 해양 산성화, 해양 오염 방지, 생물 다양성, 불법 어업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슬라이드에는 환경과 관련된 세부 목표만 추린 것입니다. 크게 3가지가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해양 쓰레기와 영양염류 오염을 포함하여 육지 기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해양 오염을 예방하고 감소하는 것. 그리고 2번째가 해양 및 연안 생태계 관리 및 보호. 그리고 3번째가 해양 산성화에 따른 영양 최소화.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15번째 목표는 육상 생태계에 대한 것인데요. 14번째가 바다에 관한 것이고 15번째가 육지에 대한 것이다 보니 거의 지구 전체를 망라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육지에 대한 현황을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생물다양성 협약 그리고 사막화 방지 협약과 많은 내용이 중복됩니다. 15번째 목표에서 다루는 내용은 크게 3가지 이슈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육지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을 촉진하는 것이고요. 2번째가 토지 황폐화 감소와 사막화 방지, 3번째가 지속가능한 산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토지 황폐라는 말을 좀 살펴보면 산림이 훼손돼서 결국 쓸모없는 땅이 된다는 뜻이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벌목, 가축의 과방목, 화학 비료 사용 같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토지 황폐화가 된다면 그것은 사막화로 이어지게 되고 다시 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대기 오염을 일으키게 되고 또 폭염, 가뭄, 집중호우 같은 이상기후에 취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상기후로 인해 산림과 같은 생물 다양성은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다시 또 다른 곳에서 토지 황폐화가 일어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토지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토지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 UN 사막화 방지 협약이 주도가 돼서 토지 황폐화 중립, 즉 Land Degradation Neutrality라는 LDN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토지 황폐화 중립이라는 것은 황폐화된 산림이나 토지를 조림 또는 복원하면서 추가적인 토지 황폐화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15번째 목표에는 모두 12개의 세부 목표가 있는데요. 슬라이드에는 환경과 관련된 4가지 세부 목표만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산림, 습지, 산 등의 육지 및 내륙 담수 생태계와 그 서비스에 대한 보존과 복원에 대한 것이고요. 2번째가 황폐화된 산림 복원 및 조림과 재식림 확대. 3번째가 황폐화된 토지 복원 및 토지 황폐화 중립 달성. 4번째가 생태계 보호 및 멸종 위기종 보호 및 예방이 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SDGs 17개 목표에서 환경 분야를 직접적으로 타겟팅하지는 않았지만 세부 목표에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목표에 대한 것입니다. 그 SDGs 2번째 목표가 식량 안보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에 기후변화에 관한 적응력 강화라는 내용이 세부 목표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9번째 목표가 산업혁신과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인데요. 여기에 친환경 기술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목표는 지속 가능한 도시이고요. 여기에 대기 오염과 폐기물 관리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 목표인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에는 화학물질과 폐기물 관리, 그리고 재활용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SDGs는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17개 목표 서로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특히 환경이라는 분야는 여러 개의 목표에 있어서 걸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고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전략 및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인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환경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인류가 추구해야 할 17개 목표 중에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런 과제와 목표를 누가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행 주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크게 4가지 레벨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레벨, 내셔널 레벨, 인스티튜셔널 레벨, 그리고 인디비주얼 레벨. 이 4가지 레벨에 각각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각 레벨은 서로 잘 조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글로벌 레벨은 최상위 레벨로서 정부 관료, 국제기구, 전문가 집단, NGO 등이 모여 우리 인류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국제협약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결정되는 사항들은 내셔널 레벨로 넘어와서 각 국가들은 그에 상응하는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만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 법과 제도는 우리 일상생활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레벨과 내셔널 레벨에서 만든 정책은 인스티튜셔널 레벨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연구 활동, 기술 개발에 이런 거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업 활동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인스티튜셔널 레벨에서, 즉 연구기관이나 기업에서 어떤 연구 결과나 또는 기업 활동 이런 것들이 글로벌 레벨이나 내셔널 레벨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디비주얼 레벨은 각 개인의 행동 양식을 말하는데요. 상위 레벨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액티비스트라고 부르는 활동가가, 특히 환경 활동가가 주축이 돼서 상위 레벨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4가지 레벨이 각각의 역할에 충실하고 또 서로 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각 레벨에 대해서 간단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레벨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오존층 파괴 문제, 몬트리올 의정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으로 지구 환경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존층 파괴 문제입니다. 1970년 후반 네덜란드 과학자가 오존층 파괴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세상에 알려졌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관에서 후속 연구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87년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이 돼서 약 100여 가지의 오존층 파괴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데 국제사회에서 합의에 이르게 되죠. 물론 국제사회에서 이런 합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는 후문입니다. 어쨌든 197개 나라가 이 합의문을 잘 이행을 해서 오존층이 상당히 회복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오존층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오존층 구멍이 다시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조금 긴장하기도 했는데요.
어느 NGO 단체의 아주 끈질긴 추적으로 중국에서 이 금지된 오존층 파괴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죠. 이렇게 오존층 문제의 사례는 글로벌 레벨, 내셔널 레벨, 인스티튜셔널 레벨, 그리고 인디비주얼 레벨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러한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소위 말하는 글로벌 인플루언서, 즉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몬트리올 의정서 사례를 기후변화 이슈에 잘 적용시켜보자는 이러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존층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에는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존층 파괴 물질은 그래도 비교적 제한적인 곳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규제가 어느 정도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는 석탄, 석유라는 우리 산업, 즉 탄소 경제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이런 석탄, 석유 사용을 억제하고 규제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내셔널 레벨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 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믹스 정책입니다. 말 그대로 다양한 에너지를 섞어서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에너지 사용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석탄, 석유 같은 전통적 에너지 사용을 자제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고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서 얻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생산 단가가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석탄, 석유보다는 비싼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전기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또 한 가지 문제는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 문제입니다. 예를 든다면 태양광의 경우 만일 흐린 날씨가 비정상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 우리는 원하는 양의 전기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한정되어져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석탄 화력발전소는 석탄과 석유를 태우면 태우는 만큼 전기를 우리는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생에너지의 이런 문제점들은 계속 연구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의 경우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있죠. 그래서 에너지 믹스는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잘 섞어서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자는 정책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석탄, 석유 에너지에서 청정 에너지로 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정 에너지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또 하나의 정책이 탄소세인데요. 이 카본 텍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기후변화의 전도사라고 불리는 엘 고어, 미국의 전 부통령이죠. 엘 고어라는 분이 아주 강하게 주장한 정책입니다. 탄소세는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탄소만큼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급진적이고 아주 강력한 정책이죠. 그래서 물론 반발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를 해결하는데 이것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라는 의견도 아주 지배적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제도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1969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돼서 지금은 거의 모든 국가가 이 제도를 가지고 있고 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돈이 많아서 이곳 코이카 주변에 땅을 사서 골프장을 짓는다고 하면 저는 사업주인 저는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입니다. 골프장을 건설함으로써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업주인 제가 조사하고 분석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서 환경부에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환경부는 제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환경에 큰 영향이 없다면 승인을 저한테 통지할 것이고요.
만약에 주변에 큰 영향을 준다면 저는 골프장을 건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큰 골격입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각종 개발 사업에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거죠. 이런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거의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어서 만일 제가 일본에서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한다면 일본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원조 사업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원조 사업에서는 수원국과 공유국이 있죠. 그리고 원조 사업에도 개발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개발 사업으로 개도국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다음에는 그 원조 사업으로 인해서 환경 피해 사례와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사업에서 피해 사례로 일본의 제이빅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현재 유상 원조와 무상 원조를 자이카에서 모두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유상 원조는 제이빅에서 담당을 했고 무상 원조는 자이카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이카로 통폐합된 것이죠. 제이빅은 필리핀 산로케 지역에 다목적 댐을 건설하는 유상 원조를 실시했습니다. 비용은 약 12억 달러가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2003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댐 건설로 강제 이주된 주민의 수는 약 4,400명에 이르고 댐 건설로 농업 용수가 부족하게 되고 그리고 계곡에서 사금을 채취하던 주민들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즉 댐이 생기고 난 이후에 사금을 채취할 수 없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들 그 댐의 가장 큰 목적은 물을 가장 많이 담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문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데요. 그 이유는 건설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선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지역은 일부러 스몰시켜야 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럴 경우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를 하게 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또한 다목적 댐은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데요. 이때 버려지는 물을 발전 방류라고 합니다. 이 발전 방류는 댐의 상등수로서 아주 맑은 물입니다. 만일 댐이 없었다면 산 위에서 흙이 포함된 계곡물이 흐를 것이죠. 그리고 이 계곡 하류에는 사금도 채취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댐이 생김으로써 댐의 상등수, 즉 맑은 물만 흘러 내려오기 때문에 강 하류에서는 사금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주민들의 생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곳 주민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원조만 해주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 매스미디어 언론을 통해서 일본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요. 일본에서는 아주 큰 난리가 납니다. 즉, 큰 각성의 계기가 되는데요. 왜 좋은 일을 해주고도 욕을 먹느냐. 바로 이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도 일본 제이빅인데요. 그 태국의 해안가에 항구를 건설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유상 원조를 시행했습니다만 산업단지로부터 악취 문제 그리고 대기 오염물질인 VOC 검출, 수질 및 지하수 오염 및 해안 침식이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악취 문제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 인근에 있던 학교가 그 악취 때문에 학교가 이사를 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비단 일본의 제이빅만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니고요. 원조 사업에서 첫 번째로 보고된 환경 피해 사례는 월드뱅크가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 유상 원조로 지원한 도로 건설 사업이었습니다. 약 1,500km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었는데요. 도로 공사를 하면서 주변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또 그것 주민들과 많은 갈등을 빚으면서 문제가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도로가 건설되면서 새로 유입되는 이주민들이 있었는데 그 이주민들로부터 유입된 각종 질병으로 23명의 원주민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환경 및 인권 단체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게 되고요. 결국 이 사업은 중단이 됩니다. 그 이후 월드뱅크는 환경부서를 대폭 강화시키고 세계은행의 운영 정책에 환경과 사회 부분을 반영하게 되죠.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다른 원조기관에도 영향을 주어서 환경과 사회적인 피해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환경적 피해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실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 피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 강제 이주에 따른 보상 문제, 그리고 토착 문화 보존, 그리고 노동자 이슈가 있습니다. 이 노동자 이슈에 대해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참석한 어느 국제 컨퍼런스에서 월드뱅크 분이 직접 발표한 사례인데요. 월드뱅크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의 어느 마을에 도로를 건설하는 유상 원조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도로를 건설할 업체를 국제 입찰을 통해서 선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정된 업체가 중국 업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국 업체는 중국 본토에서 자국 노동자 400명을 우간다의 그 마을로 보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노동자분들이 거기서 공사만 잘 진행하면 되겠는데 거기서 각종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성범죄라든지 그리고 또 그것 주민들이 정서에 반하는 음주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그것 주민들과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것이 수차례 월드뱅크에 보고가 되면서 결국 이 사업도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노동자 이슈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 원조기관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조기관들은 원조 사업에서 여러 가지 환경과 사회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사회 세이프가드라는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제도의 명칭은 원조기관마다 다르게 부르고 있고요. 예를 들면 자이카 같은 경우에는 환경사회 배려 가이드라인이라고 부르고 있고 월드뱅크는 환경과 사회 프레임워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명칭은 좀 다르고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원조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 제도는 공통적으로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수원국으로부터 사업 요청서를 접수받게 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카테고리 A, B, 그리고 C로 분류를 합니다. 카테고리 A는 댐, 공항건설, 도시개발 같이 환경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말합니다. 카테고리 C는 환경에 거의 영향이 없는 교육, 보건, ICT 같은 사업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사업을 카테고리 B로 분류를 합니다. 요청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현지 조사를 할 때 카테고리 A 사업은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카테고리 B는 기초 환경 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사업 승인 여부의 판단 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환경에 아주 심한 영향을 준다면 그 사업은 승인되지 않을 수 있고요.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저감 대책이 확실하다면 조건부로 승인을 하고 사업 수행을 할 때 저감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 최종 평가를 한다는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서 제가 환경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프로세스에 사회적인 부분도 넣어서 함께 진행하는 것이 최근 추세입니다. 그리고 OECD는 원조 사업에서 잠재적인 환경 문제, 사회 문제를 고려하도록 하는 커먼 어프로치를 채택을 했고 공유국에 이것을 준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은행들도 개발도상국에 융자를 줄 때 잠재적 환경 문제 그리고 잠재적 사회 문제를 고려하도록 하는 적도 원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기준으로 이 적도 원칙에 전 세계에서 94개 금융기관이 가입을 했고요. 이 금융기관들은 개도국의 환경과 사회 문제를 고려해서 융자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산업은행이 현재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코이카나 수출입은행, EDCF는 모두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같은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일정 부분 개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인스티튜셔널 레벨입니다. 여기에는 기업들의 활동을 포함한 기관 차원의 연구활동, 기술 개발, 정책 개발,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이라는 것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이 기술은 CCS라고 하는데 Carbon Capture and Storage라고 합니다.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곳에서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해서 높은 압력으로 액체로 만들어서 땅속이나 바다 밑에 묻겠다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그런 요지가 되겠는데요. 땅속이나 바다 밑에 어디에 묻는가 하면 그 석탄이나 석유를 채취하면서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겠다는 것입니다. CCS 기술은 기후변화 해결에 큰 기대감을 준 기술이었고 현재 상당한 수준으로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쉽게도 아직 상용화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CCS 기술은 바이오 에너지 탄소 포집 기술로 진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바이오 에너지 탄소 포집 기술이라는 개념은 2009년 제15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처음 나오게 됩니다. 이 BCCS라는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아주 잘 흡수하는 나무를 키우고 그리고 이 나무를 태워서 에너지를 얻고 그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CCS 기술로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탄소 하나, 산소 2개로 구성된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만들고 다시 산소와 탄소로 분해를 해서 탄소만 가지고 메탄과 프로판과 같은 에너지원으로 만드는 기술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산화탄소를 메탄, 프로판 같은 에너지로 만들고 메탄, 프로판을 태워서 에너지를 얻을 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다시 메탄과 프로판으로 만드는 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아직 상용화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다양한 아이디어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연구되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디비주얼 레벨입니다. 그 슬라이드 하단 소스에 명시된 그 사이트에 가시면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101가지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재활용, 재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방법들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도 뭐 언론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에 아주 많이 알려져 있죠. 어쩌면 개개인의 이런 행동들이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레타 썬버그라는 스웨덴 소녀 아시는지요? 작년에 아주 크게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이 소녀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 테드톡이라는 그 무대 그 서면서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그 동영상을 보면서 아주 그 인상이 깊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이 이 그레타 썬버그라는 소녀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1인 시위를 스웨덴 정부 청사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그레타라는 소녀한테 와서 이랬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의 대답이 어떤 것이었냐면
그때는 이미 너무 늦는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없다. 라면서 시위를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즉, 기후변화가 얼마나 절박하고 시급한 거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죠. 그리고 12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학생들의 시위를 주도하게 됩니다. 작년에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가서 이 그레타라는 소녀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려보는 사진이 아주 크게 화제가 됐었죠. 또 타임지에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또 작년에 노벨 평화상 후보로까지 거론될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액티비스트라고 불리는 활동가들에 의해서 그리고 때로는 집단적인 행동으로 내셔널 레벨 또는 글로벌 레벨에 영향을 주고 그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레벨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면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러나 지속 가능한 환경이 정말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레벨의 역할 그리고 각 레벨의 관계 이러한 것들이 잘 작동을 해야 되겠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주체가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는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 활동도 때로는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랬던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CRM이라고 하는 고객 관계 관리 개념이 대두되면서 친환경적인 기업 활동을 추구하려는 기업이 있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일반적으로 기업 활동은 친환경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기업 활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책 입안자, 소비자, 활동가들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는 정책으로, 소비자는 친환경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그리고 활동가는 집단 행동으로 기업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흐름이 임팩트 투자라는 것인데요. 임팩트 투자는 재무적 수입과 함께 환경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단체들의 지원을 한 그런 투자가, 그런 펀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에 걸친 압력으로 기업들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 최근 추세입니다. 다음은 본 강의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도전 과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저는 환경공학이라는 전공으로 학사, 석사, 박사까지 했습니다. 제가 환경공학이라는 학과로 대학에 진학했을 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길 참 앞으로 유망한 학과다, 전망이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걸고 대학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환경공학 결혼 첫 시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본인이 대학을 들어갈 때에도 환경공학과는 유망한 학과였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유망한 학과로만 남아 있어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법과 제도 같은 룰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규제가 있어야 시장이 형성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 처리나 폐기물 처리를 위해 관련 법과 규제를 만들므로써 그런 일을 수행하는 업체가 생겨나게 되고 우리들은 그 업체에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환경은 스스로 시장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환경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도 막상 현실에서는 우리들은 좀 다르게 행동을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룹 프로젝트로 했던 내용인데요. 사람들에게 환경을 위해서 값은 좀 비싸지만 전기 자동차를 구매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설문을 조사했을 때 응답자의 약 70%가 구매할 의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상당히 높은 그런 퍼센티지를 보여줘서 아주 고무되었습니다만, 이후 추가적인 조사, 즉 그 70%의 사람 중에서 3개월 이내 자동차를 바꿀 의향이 있다는 사람들을 다시 설문조사를 해보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솔린 또는 디젤 차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환경을 위해한다는 것은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경제적인 문제, 즉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환경이 이런 규제 없이도, 그리고 스스로 시장을 만들어내고 또 친환경적인 행동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환경 산업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좀 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앞당겨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시장을 만들어낸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바로 생수인데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 물을 돈 주고 마시기 시작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아주 큰 주전자에 보리차를 끓여서 온 가족이 함께 그 물을 마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물을 돈을 주고 마시는 게 너무도 당연하게 되었죠. 즉 생수를 통해서 우리는 물 위생을 한 단계 향상시켰고요. 그리고 우리는 환경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제라든가 법 이런 것이 없어도 스스로 시장을 만들므로써 우리의 환경을 좀 더 개선한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과제는 시장과 연결되는, 그리고 개인에게 경제적 또는 다른 어떤 측면으로 보탬이 되는 환경 산업 모델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개도국에서는 하수 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을 지어도 일반 주민이 하수를 처리하거나 쓰레기를 처리할 때 돈을 지불할 형편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돈을 지불해서 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인식도 아주 많이 낮습니다. 그런 하수와 쓰레기는 그냥 길거리에 버리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새로운 모델이 나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책의 일관성과 실질적 이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각 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보고받고 평가하는데요. 환경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간다는 독일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이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탄소 경제를 주축으로 하는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 부흥을 위해 환경보다는 개발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앞세우다 보니 앞선 정부에서의 각종 친환경 정책이 사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 집단에 의한 로비로 친환경 정책이 뒤바뀌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특히 개도국에서 환경은 투자 우선순위에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발이 우선 투자 순위라는 것이죠. ODA 사업을 보더라도 보건사업, 교육사업, 그리고 산업 기반이 농업 위주인 개도국에서는 농업사업에 대한 수요가 아주 많습니다. 앞서서 제가 환경과 빈곤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 내용은 비단 환경 분야뿐만이 아닌 다른 분야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라는 것은 예를 들면 기후변화 또는 물 부족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과거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부류들, 즉 소외된 계층들을 포함한 다양한 플레이어들을 참여시켜서 함께 논의하면서 해결책을 찾자는 것입니다. 예상과 같이 4가지 정도의 과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에서 과거와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SDGs의 지속 가능한 환경 전략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